6장 지도성 이론입니다. 저는 그냥 리더십 이론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교육학에서만 지도성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길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도성 그러면은, 어느 나라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리더십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지도성이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지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뭐, 스톨딕도 얘기하고, 허시하고, 이제 블란차드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중수도 굉장히 많이 썼고, 리더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여러, 일종의 이제 자기개발서 같은 것도 이 블랜차드의 책이 많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치오니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커닝햄, 림프햄, 카처와 이제 칸. 조직에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지도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기술 또는 영향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프렌치하고 레이븐이 이제 권력 형태론이라고 해서 지도자 영향력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합법적 권력, 조직의 위계 속에서 지도자의 지위나 역할에 부여된 권력이다. 지도자와 구성원들의 상호적인 수용에 근거를 둔 권력으로 배부의 합법적 권력과 유사하다. 보상적 권력, 지도자가 구성원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권력. 보통 산적 두목들이 그랬죠. 산적 두목들. 회적 두목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일종의 그 강압적 권력,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이 되지만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임금 인상, 승진, 직위, 칭찬 등 이제 이런 보상적 권력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강압적 권력. 지도자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구성을 통제하고 벌어줄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 산적들을 얘기합니다. 산적들. 전문적 권력.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전문적 지식에 근거를 둔 권력이다. 지도자는 집단에 부과된 과제를 분석하고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적 권력은 교육, 훈련, 경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월급 사장들. 월급 사장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전문 경영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적 권력, 카리스마적 권력. 지도자의 인성적 특성을 추종자들이 중고로 삼음으로써 생겨난 권력. 우리 최근에 이제 뭐 종교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제 시효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종교 집단. 히틀러가 대표적이죠, 히틀러.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 보니까 이제, 모 종교 집단의 어떤 근원, 시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참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히틀러도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상한 암기력들이 있어요. 비상한 암기력들이. 그리고 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합쳐져가지고, 굉장한 어떤 신적인 능력처럼 이제 느껴지나 봐요, 사람들한테. 특히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이 카리스마, 우리 보통 이제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그 권력입니다. 그래서 지도성의 기능, 리더십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유지 발전,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성의 특징이라고, 기능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을 보면, 자, 이제 특성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옛날식 지도성 이론인 거고, 거기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건 이제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지도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행위,
다음에 상황. 그래서 보통 특성, 행위, 상황, 이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제 발전되어 온 지도성 이론의 이제 특성이죠. 특성이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 거냐?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리더를 만드는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이죠. 지도자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위대한 인간이론, Great Man Theory,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맨이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런 류의 겁니다. 지도자의 특성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고 일반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특성의 소유자는 어느 조직에서건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다. 집단의 효과성과 생산성도 지도자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이제 특성론이에요. 메스간즈 얘기하기를 지도자의 특성을 기술적, 정신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수해야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 그렇죠? 체력, 지능, 기술, 지각력, 지식, 기억력, 상상력과 같은 기술적 측면, 결단력, 지구력, 인내력, 용기 같은 정신력 측면 모두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톡딜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특성의 5가지 범주로 재능, 성취, 책임, 참여, 지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프집을 가는데 그 호프집이나 이런 데 좀 가면 왜 이렇게 그 앞에 종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접시도 놓고 무슨 포크니 뭐 이런 것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문구 아래 저런 특성, 일종의 리더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한 30개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재능, 뭐 성취, 책임, 참여, 뭐 인내, 협동, 뭐 이렇게 한 30가지가 그런 거 다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클이 얘기했어요. 근데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특성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리더의 조건이 돼요. 카츠하고 이제 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인성적 특성보다는 과업에 관련된 능력, 업무적 특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술로 사무 능력, 인간관계 능력, 상황 파악 능력 3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무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관계 능력, 상황 파악 능력, 과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파악하는 능력으로 최고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간추려 보니까 이렇게 3가지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술집에 있는 그 종이, 깔개 종이 30가지가 쫙 적혀 있는데, 지도자의 특성이 너무 많아서 연결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의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산적도 리더예요. 해적도 리더입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도 리더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리더예요. 달라요. 요구되는 특성이 달라. 산적이 선생님 같아봐요. 아이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는 맨날 저 산적 두목이 저기 산에 이 무덤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럴걸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성론은 조직 구성원의 성격과 욕구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죠. 조직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는 거죠. 지도자의 특성을 가진 개인만이 훈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지도자의 훈련을 시킬 것인지 문제가 된다. 옛날 무협지나 아니면 그런 어떤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래요. 어떤 아이가 굉장히 바보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아이의 숨겨졌던 어떤 재능이 발견이 되고 그래가지고 걔가 무협의 그러니까 강호의 고수로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런 건 어떻게 알아봐요? 지도자 특성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밝히지 못하였고 상황이나 환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론입니다. 어떤 이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지도자가 보이는 구체적인 행위를 관찰, 분석하여 지도자들의 행동 양식을 유형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권위주의적, 민주적, 방임주의적 지도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각 지도자 유형이 집단의 태도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의 유형을 권위주의, 민주, 자유방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같은 경우는 뭐든지 그냥 혼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적은 집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죠? 요거 과학기술로 활동 설정에서도 집단 결정을 하고, 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하고 집단 결정에 어쨌든 일임을 하고 평가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다. 자유방임적인 것은 없어요. 정책 결정에 대한 뭐가 없어. 과학기술 활동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요. 지도자의 관여도 없고 평가도 없고 완전 산으로 가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연결과 실험 대상자들은 민주적 지도자를 가장 선호하였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를 가장 싫어했다. 당연하죠.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이나 냉담한 행동을 유발하였고 자유방임적인 지도자는 좌절과 방향 감각의 상실, 우유부단한 행동을 유발하였다. 당연한 얘기고요.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지도한 집단의 생산성은 초기에는 급격히 상승하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었다. 작업 동기와 독창성은 민주적 지도자가 지도한 집단이 가장 높았다.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특징을 구조성과 배려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요약을 했어요. 지도자의 행동을 구조성과 배려성으로 구분하고 지도자의 행동은 두 가지 차원이 혼합된 형태로 일어난다. 그래서 구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도자가 조직 수행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과업을 조직하고 설정하며 과업 집단의 성취를 평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구조성 중심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분명히 부여하고 임무를 배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과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배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신뢰, 존경, 온화, 관심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친절하고 공평하며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적극 활용하려 한다. 구조성과 배려성은 서로 별개의 차원이고 서로 결합하여 네 가지의 지도자 유형을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의 이제 행동 유형이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이 배려성과 구조성이 높은 상태. 두 번째는 배려성은 높으나 구조성이 낮고, 배려성과 구조성이 모두 낮은 상태, 배려성은 낮으나 구조성이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배려성하고 구조성이 높으면은 이게 괜찮겠죠? 구성원들을 많이 통제하고 지시하며 또한 구성원들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온정을 베푼다. 배려성은 높으나 구조성이 낮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우호적이고 지원적인 경향이 높다. 배려성과 구조성이 모두 낮은 상태, 자유방임적인 경향. 배려성이 낮고 구조성이 높은 것. 구성원들에게 통제나 지시를 많이 하고 성취를 강조하지만 인간적인 지원이나 배려는 하지 않는다. 제일 좋은 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조 자체가 잘 짜여져 있고 거기에 인간적인 관계성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려하고 구조성에 따라서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커트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직무 중심하고 종업원 중심으로 요약을 했어요. 지도성의 유형을 직무 중심 지도성과 종업원 중심 지도성으로 이제 구분하고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조직은 종업원 중심 지도자가 있는 조직이었고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조직은 직무 중심 지도자가 있는 조직이었다.
자, 그랬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넨바움과 이제 슈미트가 연구를 했는데, 관리자 중심과 이제 구성원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자 중심 지도성을 한 끝에, 다른 한쪽에 구성원 중심 지도성을 이제 다른 한 끝에, 그래서 연속선을 착안해가지고 5가지 형태의 지도성 행위를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그림부터 볼게요. 우리 책으로 봤을 때 392페이지. 한쪽 끝에 이제 관리자 중심 지도성이 있는 거고요. 한쪽 끝에 이제 구성원 중심 지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이제 권위가 행사되는 것이 관리자 중심 지도성이고, 구성원 중심 이제 지도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구성원의 이제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이쪽 오른쪽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로 있는 겁니다. 지시형, 설득형, 의사타진형, 협의형, 협력형.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지시형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선택해서 구성원들에게 해야 할 바를 이야기해줘요. 구성원들은 이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설득형, 지도자가 의사결정을 하지만 구성원들이 수행하도록 설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구성원이 그 결정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타진형, 지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잠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도자는 그것을 실천한 구성원들의 반응을 구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지도자가 한다. 협의형,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도자는 당면 문제와 배경 정보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최적화는 지도자가 선택한다. 지도자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논의에 참여한다. 협력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구성원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든 지도자는 그것을 실천하기 전에 동의한다. 이게 이제 탄넨바움과 이제 슈미트가 했던 연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크하고 이제 머튼의 관리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관심, 과업 지향과 인간에 대한 관심, 관계 지향 2가지 차원으로 지도성을 나눈 관리망 이론을 개발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가지예요. 하나는 과업, 하나는 사람, 인간. 이 그 2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지도자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과업을 강조하고 통제하려고. 인간, 여기는 뭐냐면 조직원들이에요. 구성원들, 종업원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율적이고, 간섭을 좀 더 적게 받고, 사람들끼리 어떤 융화, 화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란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양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차원을 9점 척도로 나누어서 관리망에서 결합된 형태를 통합해서 지도성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보면 이쪽 9칸, 이쪽 9칸이에요. 99, 81. 그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지도성 유형을 무기력형부터 해서 T형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형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적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죠. 과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9-1형. 생산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적은 상태. 컨택 클럽이요. 생산에 대한 관심은 적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컨택 클럽이 뭡니까? 골프도 치고, 그렇죠. 노는 거죠, 노는 거. 중도형 2차원의 관심이 모두 중간 정도로 적정 수준에서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죠. T형, 9-9형. 2차원 모두의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모두 최대로 충족시킴으로써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의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T형이지만 산업체에서는 중도형이 전형적이고, 호이와 미스텔리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장의 성공적인 지도성 유형은 5-9형, 과업지향이 5, 관계지향이 9, 중등학교는 9-5, 과업지향이 9, 관계지향이 5.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조그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놀고 싶어 하거든요.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어떤 방식도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놀이와 공부를 갖다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게 놀이인지 공부인지 모르는 그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이제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많이 하죠.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가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에요. 여기 컨틴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컨틴전시. 특성 이론은 상황에 따라 지도자의 특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위 이론은 단순한 이원론적 접근이죠. 과업이냐 종업원이냐. 복잡한 조직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상황 이론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성은 없다. 그렇게 보고, 효과적인 지도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지도성이 효과적인가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성격, 행위, 과업 구조, 직위, 구성원의 기능 및 태도, 이러한 상황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들러가 상황 이론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도성의 효과는 지도성의 유형과 상황의 호의성, 상황 변수의 결합에 따라 결정된다. 상황의 호의성이란 상황이 지도자로 하여금 집단에 대해 통제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에게 얼마나 호의적이냐. 지도성의 효과는 지도자의 동기구조, 지도자의 상황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지도성 유형 측정을 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동료 척도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로 지도성 유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LPC 점수가 높은 지도자는 과업 수행에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의 지향형이고, 그렇죠? 이 LPC 점수로 해갖고 높은 점수. 점수가 낮은 지도자는 과업을 중시하는 과업 지향형이다. 일 시키는 사람들 싫어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관계 지향형 지도자가 효과적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과업 지향형 지도자가 효과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노는 거냐, 공장이냐, 아니면 화이트 칼라가 있는 회사냐,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냐, 다르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상황의 호의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리더십 유형과 효과성의 관계는 상황적 요소인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지위 권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황적 차원을 얘기했어요.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의 이제 관계의 질이죠.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기꺼이 수용되고 존경받는 정도. 그래서 지도자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성,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의 존경의 정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된다. 과업 구조. 과업의 특성으로 상부로부터 지시된 과업의 내용이 개혁되어 있는 정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업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수행 방법이 체계되어 있으면 구조화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구조화 되어 있다. 그래서 과업의 구조성은 목표의 명료성, 목표 달성의 복잡성, 수행에 대한 평가의 용이성, 해결책의 다양성에 따라 구분된다. 그 다음에 지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휘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도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게 하는 정도. 그래서 지도자가 합법적, 보상적, 강압적 권력을 가지고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가장 호의적인 상황은 구성원들과 지도자의 관계가 양호하고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고 지도자가 강력한 직위를 점하고 있을 때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요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 상황이 호의적일 때 과업 지향적 지도자가 관계 지향적 지도자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요. 구성원들이 찍소리도 못해, 지도자한테. 그러면 지도자가 야 하자 그러면 해야지. 상황의 중간 정도일 때 관계 지향적 지도자가 과업 지향적 지도자보다 더 효과적이다. 애매모호할 때는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상황이 비호의적일 때 과업 지향적 지도자가 관계 지향적 지도자보다 더 효과적이다. 당연하죠. 어쨌든 목표를 갖다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하고 사실은
이 과업지향적, 강압적 지도자하고는 한 끗 차이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계지향적 지도자는 자유방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상황을 갖다가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우유부단한 지도자들. 그렇죠?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래도 저래도 응?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청 궁녀를 끼고서는 술 먹는 판을 벌이는 사람이 맞겠어요? 아니겠죠. 광개토 대왕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딘의 3차원 지도성 유형. 레딘은 이 과업지향형하고 관계지향형에다가 상황에 따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첨가해서 3차원 지도성 유형을 개발했어요. 지도성의 유형, 상황의 요구, 효과성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한 것으로 지도성은 상황에 적절할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도성 유형, 분리형, 관계지향성과 과업지향성이 모두 낮은 경우, 관계형, 낮은 과업지향성, 높은 관계지향성, 헌신형, 높은 과업지향성, 낮은 관계지향성, 통합형, 관계지향성과 과업지향성이 모두 높은 경우. 그래서 지도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소로 과업수행과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조직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철학, 상급자, 동료, 구성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성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경영자가 있고, 과업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이 모두 높은 통합형 지도자, 개발자가 있어요. 과업지향성이 낮고 관계지향성이 높은 관계형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자선적 독재자, 과업지향성이 높고 관계지향성이 낮은 헌신형 지도자예요. 구성원의 적개심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과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혼자 괴롭죠. 혼자 괴롭. 관료, 과업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이 낮은 분리형 지도자. 과업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규칙을 사용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통제한다. 참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효과적인 이제 지도성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타협가. 앞서 나온 관료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비효과적인 지도성, 아까는 이제 효과적인 걸로 얘기했으니까, 비효과적인 타협가. 과업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나약하고 당면한 문제에 쉽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경향. 선동자, 과업 지향성이 낮고 관계 지향성이 높은 지도성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과업에는 관심이 적고 선의만을 전도함으로써 조직이 목적 없이 표류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동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미셔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선동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독재자죠. 과업 지향성이 높고 관계 지향성이 낮은 지도성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그렇죠? 독재자는 이걸 강조하잖아요. 과업 지향성. 과업 달성에만 집중하면서 구성원들에게 고압적이고 완고하며 신뢰를 표시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자. 낮은 과업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업과 관계성 모두에서 나태와 무책임을 보이는 지도성을 직무유기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여기 나와 있고요. 지도성의 효과는 지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지도성의 유형을 바꿔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에요. 탄넨바움과 슈미트의 지도성 유형 연소성 이론,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이론, 리딘의 3차원 지도성 모형을 확장한 이론이다. 그래서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한 상황 요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함수로 어떻게 했냐면 L,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지도성은 L,
리더와 팔로워, 구성원과 그다음에 시츄에이션의 펑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행동 유형을 보면 과업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앞서서 다 봤던 거예요. 과업 지향이냐, 관계 지향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조직원 구성원의 성숙도예요. 직무 성숙도가 있고 심리적 성숙도가 있죠. 교육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적인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이 어느 정도냐. 직무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전제하는 거고. 심리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욕과 관련되고 일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책임감을 중요시하고 특정한 과업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지도성 유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시형, 과업을 강조하고 관계성을 무시하는 경우죠. 구성원의 동기, 심리적 성숙도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과업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거죠. 지도형, 과업과 관계 모두를 갖다 중시하는 경우죠. 구성원의 동기는 높지만 능력이 낮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형이 적합하다. 구성원과의 쌍방적인 의사소통과 공동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높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구성원들이 의욕은 막 넘쳐요.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 그러면은 잘 다독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과업에 대한 지시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잘 끌어줘야 되겠죠. 자, 지원형이에요. 구성원들이 높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동기가 낮은 경우에요. 그렇죠? 굳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대신에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위명, 과업도 관계도 필요 없는 경우, 구성원들의 동기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기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경로 목표 이론은 동기에 관한 이제 기대 이론에 기초하여 이제 개발되었는데, 구성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그에 따른 보상을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경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 경로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구성원들이 그 경로를 수월하게 통과하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한다.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구성원들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로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장애물과 관련해서 코칭을 해주면서 구성원을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행동, 상황적 요인, 구성원의 지각, 효과성, 변수가 4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제시할 때 구성원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성이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도자 이제 유형을 보면 지시적 지도성, 명료와 행동이며 도구적 지도성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과업 지시를 내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성과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고 과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나 규정 등도 이제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원적 지도성, 구성원들의 복지와 욕구를 강조하고 우호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 지도성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한다. 구성원들에게 아이디어나 의견을 요청하고 그들의 제안을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네 번째는 이제 성취 지향형 리더십이에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부하 직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섯 번째로 가치 중심적 지도성. 구성원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에 호소하고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데 힘쓴다. 구성원의 가치 기준을
지도자의 비전과 집단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상황 요인이에요. 지도자의 행동 유형과 구성원 행동 간의 관계를 환경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의 두 가지 상황 요인이 조절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환경 특성이란 지도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환경적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과업 특성, 집단 특성, 공식 권한, 체계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구성원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으로 능력, 인석, 욕구, 동기 등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이 지도자 행동 유형하고 상황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돼서 지도성의 이제 효과성을 보이는데, 지시적 지도성 같은 경우에 구성원들의 과업 능력 수준이 낮은 상황에 이제 효과적이다. 과업 내용이 모호하고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부하들의 과업 능력이 높거나 과업 특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시적 지도성은 구성원의 만족도와 업무 동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는 이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지도성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지도성은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지원적 지도성,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구성원의 자신감이 거래됐을 때 효과적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지원적 지도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업무 동기를 유발시킨다. 하지만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집단보다는 오래되고 안정된 집단에서 발휘될 때 효과적이다. 초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좀 리더십이 강력해야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과업지향적인 측면도 강해야 되고, 관계지향적 측면도 강해야 되고, 참여적 지도성, 구성원의 자율성 욕구 및 성취 욕구가 높을 때 효과적이다. 과업 구조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 참여적 지도성은 부하들의 업무 동기와 만족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적 지도성은 효과적이지 않다.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데 구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성취지향적 지도성. 구성원들의 업무 경험이 많거나 능력 수준이 높을 때 반복적이지 않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성취지향적 지도성이 잘 발휘되면 부하들의 자신감을 증가시킨다. 자, 4번째로 새로운 이제 지도성 이론들이에요. 커하고 이제 저마이어가 지도성 대체 상황 무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앞서서 있어서 특성이라든지 행동, 행위라든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리더십, 지도성 이론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한 지도성 이론들이에요. 지도성이 다양한 현장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도성의 중요성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상황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었다. 지도성 대체 상황 모형에서 상황 요인은 대체 요인과 중화 요인으로 구분된다. 대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성 행사를 필요 없게 만드는 이제 요인이에요. 대체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지도성 못지않게 이미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고도로 구조화된 과업의 경우에 지도자의 감독이나 지시가 없어도 구성원은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도자의 과업 중심 행동은 불필요하고 구조화된 과업 상황은 과업 중심 행동의 대체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응징력이 강한 팀의 경우에 구성원들은 동료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동료들과 심리적인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도자의 과업 중심 행동이나 관계 중심 행동은 모두 필요치 않다. 팀 응집력은 과업 중심 행동과 관계 중심 행동의 대체 요인이 된다. 부하의 경험이나 능력 수준에 의하여 지도성의 효과성은 감소할 수 있다.
업무 경험이 많고 훈련을 충분히 받은 구성원의 경우 지도자가 지시나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 부하의 경험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 중심 행동의 대체 요인이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대체 요인, 상황 요인 가운데 이제 대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억제 요인입니다. 중화 요인. 지도성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에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구성원들에게는 지도자의 관계 행동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구성원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관계 행동의 중화 요인이 된다. 지도자의 지휘 권력이 약한 경우 지도자는 구성원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도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힘들다. 지도자의 약한 지휘 권력은 중화 요인이 된다. 참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해요. 이 중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어떤 이미 강고하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되어 있는데 신참내기 리더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구성원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리더가 따돌림 당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독특한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하고 이제 저마이가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변혁적 지도성,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뭐 지금도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각광을 받았던 거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거래적 지도성, 교환적 지도성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변혁적 지도성은. 종래의 지도성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고 그 대가로 과업 성과를 제공받는 지도성이었다. 그래서 거래적 지도성의 관계는 상호 보상적이기 때문에 계획된 것 이상의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변혁적 지도성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을 기초로 한다. 지도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과 헌신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구성원들이 헌신하도록 하며 그들의 직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자극한다.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동기를 유발한다. 이제 지도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구성원들도 지도자가 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킨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죠. 지도자라고 하는 거, 리더라고 하는 것이 그 조직에서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직이 좋은 조직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스포츠 같은 거 뭐 FA 있잖아요. FA.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친구를 돈을 많이 주고 이제 데려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조직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자를 갖다가 키워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혁적 지도성과 거래적 지도성을 갖다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변혁적 지도성의 4가지 개념, 베스의 4I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베스의 4I.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첫 번째로 지도자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감화력, 조직의 미래와 비전을 창출하는데 구성원들을 참여시킨다. 구성원들이 바라는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믿도록 동기를 변화시킨다. 구성원으로부터 조직을 위한 단체정신, 낙관주의, 열성과 헌신을 이끌어낸다. 지적인 자극,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들을 재구조하여 종래의 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되도록 유도한다. 개별적인 배려. 성취하고 성장하려는 구성원들의 욕구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만들어준다.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적 발전을 모색하며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게 이제 변혁적 지도성의 4가지 개념, 베스가 얘기한 4I가 됩니다. 세 번째로 카리스마적 지도성이에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에서 이제 은혜, 무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성서에서는 예언, 교훈, 지혜 및 치료 등의 특별한 능력에 관계되어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 좋은 의미였잖아요. 히틀러가 자꾸만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베버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에 대해서 사람에게 초인간적이나 혹은 비범한 능력이 부여된 특별한 성격적 특성이라고 하고, 바로 그러한 어떤 비범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지닌 인성 특성과 특별한 매력 이런 걸 중시하면서 지도자는 높은 수준의 자신감과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경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콩고하고 이제 카누고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성의 인성 특성을 이제 배제하고 카리스마를 지도자의 행동에 대한 추종자들의 지각에 의해 형성된 귀인적 현상으로 이제 개념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와 현저하게 다른 이상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이상의 추구에 있어서 자기 희생과 자신의 지위, 돈 등의 손실을 감수하고 공통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신흥 종교 집단이 딱 생각나지 않아요. 지도자의 특성을 보고. 네, 그렇죠.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건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그렇게 그냥 쏙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초우량 지도성 이론, 슈퍼 지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짜고 심스에서 이제 제시된 거고, 공식화된 권력과 권위, 간섭과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 지도성은 비효과적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자율적 지도성을 개발해주는 지도성이에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을 지도자로 성장시킴으로써 구성원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로 변혁시키는 지도성.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앞쪽에 있어서 우리 이제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은 자기지시적이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자기지시적이고 내적인 통제에 의해 보다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초우량 지도성에 이르는 7단계를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셀프 리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셀프 리더. 셀프 리더십. 우리 이제 자기발서에서도 이 셀프 리더십 많이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셀프 리더가 되고 자기 자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의 셀프 지도성 모델을 이제 정립을 하고, 구성원 스스로 목표 수립에 대해 독려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와 행동을 조성한 다음에 보상과 건설적인 처벌을 통한 셀프 지도성 개발을 촉진하고, 팀워크를 통하여 셀프 지도성을 진흥하고, 조직 내 셀프 지도성 문화를 조성한다. 이게 이제 바로 초우량 지도성의 이제 7단계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적 지도성, 스플레인이 주장한 것으로, 한 사람이 조직 변화에 책임을 진다는 가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지도성을 대체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어떤 특정인의 영역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여러 지위에 놓여 있는 구성원들의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도성이다. 조직의 효과성, 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조직 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의 실행을 하는 것이다. 조직의 상황과 맥락에서 목표 또는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공유하고 상호협력과 전문성을 통해서 공동의 실행을 해나가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요구되고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지도성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지도성 구조가 아니라 탄력적이고 유동적이고 호환적이고 변화하기 쉽다. 주로 교실에서 실행 또는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지도성이고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장려한다. 야, 이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죠?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학교와 분산적 지도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읽기, 수학, 과학 과목의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수 학습이 가능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자원을 확인하고 습득, 분배,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학교 지도성,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분산적 지도성은 학교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공조를 통해 다수의 지도자들이 집단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지닌 구성원 간의 상호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도성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실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서로 돕는 거죠. 한때는 내가 지도자, 내가 리더, 너는 팔로워. 그런 역할이 이제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적 지도성의 신뢰, 수업 및 교육 과정에 대해 선임 교수가 후임 교사를 코칭하거나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거나 교내 체육대회, 경진대회를 담당 교과팀이나 특별팀을 통해서 수행하거나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사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교육 행정이니까 그죠? 교육 행정이니까 그렇고 이게 이제 학생들 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적 지도성. 서지오 바니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는 구조적 의미에서는 이완 결합이지만 문화적 의미에서는 확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개혁은 구조적 접근이 아닌 문화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의 의미 추구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구성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만들고 조직의 제도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도성이다. 그래서 학교 조직의 효과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가치와 흥미, 폭넓은 참여, 지속적 성장, 장기적 전망에 따른 현재의 생활, 질 높은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개선의 유지와 지속, 개인적인 권한 부여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지도자는 교사 사이에 빈번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교사들을 전문 직업인으로 간주하고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이 학교 조직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도덕적 지도성 이론이에요. OS에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도덕적 지도성은 변혁적 지도성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었잖아요. 변혁적 지도성에서. 그리고 초우량 지도성이 지향하는 바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지도성은 지도자 개인적 자질에 기반을 둔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이나 동일시 대상으로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나 가치 등을 조직 문화 차원에서 내면화해 가는 영향력이다. 그래서 이제 명저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성의 과정에서 지도자의 도덕성과 구성원들의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도자가 자신의 도덕적 품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구성원의 자율적 직무 수행을 조정하여 구성원들을 자기 지도자가 되도록 자극하고 지도자 자신은 지도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도덕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성 기제, 초우량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제 OS가 도덕적 지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은 단순한 권력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호 간의 욕구, 열망,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이다. 구성원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주도권에 반응한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약속에 책임진다는 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의 계약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앞서 봤던 이제 서지오바니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학교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선의와 관리적 측면에서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조합해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학교를 제시했어요. 선의가 있습니까? 예.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 해당되는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가 두 가지가 다 높은 거죠. 그래서 상징적 플러스 문화적 지도성이에요. 성공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선의가 있는 데는 도덕적인 학교가 돼요. 그래서 문화적 지도성이 이제 여기서 발휘되고 둘 다 아니오면은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가 되고 성공에만 집착하면 정략적인 학교. 정략적인 학교가 뭐겠어요? 대학교에 애들을 갖다가 많이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교장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지도성은 성공보다는 선의를 중시하는 첫 번째 상징적 문화적 지도성 아니면 두 번째 문화적 지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지도성 이론이에요. 아유, 이제 별게 다 나옵니다. 우리 이제 지능도 나왔는데, 이제, 감성 지수, 감성 지능,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감성 지도성이라고 하죠.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그 헛웃음이 자꾸만 나. 야, 이제는 그냥 별거를 갖다가 이제 다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감성 지능. 썰러비하고 이제 마이어가 이제 제시를 했었어요. 우리 앞서 봤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자신을 동기화하며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감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감성 역량이 얘기했고, 앞서서 이제 골맨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요 앞에서 우리 다 봤던 내용입니다. 지능, 교육심리학에서. 감성 지능에 기초하여 업무에서 작업 성과를 만들어내는 학습된 능력이다. 그래서 감성과 조직의 이제 효과성의 관계. 감성은 개인의 경력 개발과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갖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부부싸움을 매일같이 해요. 그 회사에 나와가지고, 잘 일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걸 갖다가 꼭 감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감성이 영향을 주는 조직의 효과성 요소에는 의사결정, 지도성, 전략 및 기술적 혁신, 의사소통, 신뢰관계와 팀워크, 고객에 대한 충성심, 창의성, 혁신 등이 있다. 특징, 지도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구성원의 감성 및 필요를 배려하며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의 감성 영역을 높이는 능력이다. 지도자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감정이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지도성이다.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만이 얘기하는 감성 지도성 구성 요인으로 이제 개인적 역량, 자아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거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우리 이런 개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사회적 역량, 사회적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관계관리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쪽에서 이제 다 봤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이제 저는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워요. 야, 참.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족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팔로워십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부족한 측면이 사실 이 팔로워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민주성 그러면은 내 의견을 강조하고 내 자신의 권리를 갖다 강조하는 게 민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 이 팔로워십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구조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어떤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리더를 갖다가 끌어내리기에 바쁘죠. 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 야지 놓고 그러기 바빠요. 일정 정도 그 리더의 의사, 리더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뢰하면서 따라주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잘 안 굴러가요. 리더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텃세를 많이 보여요. 진짜 텃세 많이 보여요. 열띤 호응을 해주고 소통과 공감? 왜 그게 리더만 필요하겠습니까? 팔로워도 필요해요. 열심히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나라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유재석 같은 사람들 갖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리더를 해보면 그렇게 열되게 호응을 안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모범적인 팔로워의 특징,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었고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조직과 지도자, 조직의 목표에 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조직의 유용한 기술을 익히고 요구 이상의 과업 수행도를 유지하며 조직에 대한 기여를 가치 있게 얘기해요. 그래요. 요구 이상의 과업 수행도를 보입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켈리가 이제 팔로워 유형을 얘기했어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러면서 능동적인 활동을 해요. 모범적인 팔로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만 하면서 수동적으로 활동한다. 뭐예요? 뒤에서만 야지 놓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소외된 팔로워라고 되어 있는데 성취를 이루는 팔로워가 되기 힘들어요.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 그런데 열심히 해요. 수성적 팔로워죠.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능동적인 활동,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능자로 되어 있죠. 지도자와 조직을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지만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조직에 수능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지 않아요. 이거는 좀 사실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그렇지. 지도자와 조직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인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켈리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